안녕하세요, 백두선입니다. 우크렐레 제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작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는요, 많은 분들께서 만드는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찾아와서 구경하기도 힘들 뿐더러 저도 그럴 만한 여건이 아니어서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크렐레를 만드는 과정이 정해진 답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고안한 방식이 너무 많아서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상판 좌우를 접합하는 과정인데요. 상판을 좌우로 붙이는 이유는 큰 부재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현악기의 특성상 강제로 상판을 진동시킬 때 상판의 가운데가 강하게 되면 음의 전달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단단한 쪽을 중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한 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좌우로 나누어 붙여주는 원리입니다. 상판에 사용한 목재는 미국산 하드메이플을 사용했고요. 하드메이플은 유럽산과 미국산이 있는데 유럽산이 미국산에 비해 강도가 조금 높은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한 나무이다 보니까 힘있고 선명한 소리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컬이 좌우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통 바이올린 상판에 많이 사용되는 목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본드는 타이트 본드인데요. 전 세계 목공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사용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저도 전문가가 될 것만 같은 느낌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램프 타임 30분, 접합 강도가 나오는 시간은 12시간입니다. 클램프로 상판을 고정해 준 상태고요. 12시간 정도 건조를 해서 강도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후판 같은 경우에도 상판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하드메이플을 사용했고요. 후판의 역할은 상판이 진동을 해서 음이 나오는 것을 튕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부드러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음의 흡수율이 단단한 목재보다 높기 때문에 소리가 사라지는 성향이 있는데요. 하드메이플의 경우에는 음의 반사가 빠르고 강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악기의 성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판과 후판의 접합 부분이 타이트 본드 광고만큼 강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간혹 있어서 접합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제가 목재상에서 구입한 목재의 두께는 5m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되는 두께가 2mm 정도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동 대패나 드럼 대패가 있다면 손쉽게 일정한 두께의 부재를 얻을 수 있겠지만 장비가 없는 관계로 전기 대패를 이용해서 3mm 정도까지 두께를 얇게 한 후에 대패나 스크레이퍼 등을 이용해서 일정한 두께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동 대패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두께를 잡은 후에 상판과 후판의 모양을 직소를 이용해서 잘라주는데요. 잘라줄 때는 정확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있게 잘라줌으로써 나무가 튀거나 깨지는 것에 대비를 해줍니다. 모양이 잡힌 상판은 작업대에 클램프로 고정을 해주고 대패로 일정한 두께까지 잡아주는 과정인데요. 나무에는 결이라는 게 있어서 결 방향에 맞게 대패질을 해줘야 되는데 결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패질을 하게 되면 나무가 깔끔하게 깎이지 않고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게 됐을 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판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음의 전달이 고르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대로 음의 진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두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패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테이블이 필요한데요. 제가 30분 정도 만에 엉성하게 만든 테이블이다 보니
흔들림이 있습니다. 11번가 장바구니에 200만원짜리 작업대를 넣어둔 지가 2달이 지났는데요. 아직 구입을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느 정도 대패질이 마무리가 되면 10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한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상판의 두께를 측정한 후 상판에 기입을 해줍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체크를 해줍니다. 예전에 대패를 이용해서 두께를 잡은 후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했을 때는 오차 범위가 심하게 벌어졌었는데요. 꾸준히 대패질을 연습한 결과 오차 범위가 작아지고 있어서 뭐든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주고 난 후에 초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던 등고선을 이용해서 상판의 높낮이를 간단히 체크를 해주고요. 그 부분을 나무에 흠집을 내어서 미세하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스크레이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정 두께까지 조절해주는 작업을 반복해가며 얻고자 하는 두께를 만들어냅니다. 한두 시간 정도 두께 조절 작업을 마치고 일정한 두께가 되었으면 상판과 후판에 정확한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 작업은 상판의 사운드홀과 브레이싱의 위치를 잡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운드홀의 위치를 잡아주고 로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젯은 제자극자의 표식과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헤드에 로고가 있어서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예전의 악기에는 헤드에 로고가 들어가지 않고 로젯이 요즘에 헤드에 들어가는 로고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로젯은 제작자의 섬세한 조각 기술이나 제작자의 감성을 표현하는 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로젯은 사운드홀 주변에 원형의 홈을 파고 로즈우드나 색이 있는 목재를 이용해서 문양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는 누가 봐도 제가 만든 우쿨렐레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저만의 모양을 새기고 깎아서 로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제 생일에 맞춰서 저에게 선물한 팔이라는 우쿨렐레는 7개의 모양을 넣고 제가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보자는 의미로 팔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이번에 만드는 5개의 모양이 들어간 로젯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로젯의 모양을 넣기 전에 사운드홀을 뚫어 보겠습니다. 전동 공구를 이용해서 사운드홀을 뚫으면 빠르고 편한 반면에 상판에 데미지가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아크릴판에 원형을 뚫는 칼을 이용해서 천천히 돌려가면서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젯에 사용되는 목재는 아프리카산 사펠리고요. 칙판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목재를 잘 보관해뒀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로젯의 모양 하나하나를 잘 그려주고 등대기 톱을 이용해서 조금 여유있게 잘라줍니다. 모양이 잘라진 후에 조각칼을 이용해서 로젯에 들어갈 모양을 잘 다듬어 줍니다. 잘 다듬어진 모양에 본드를 바르고 잘 끼워 넣은 후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상판 안쪽에 들어갈 브레이싱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데요. 브레이싱은 악기의 성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1호부터 22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각도나 위치,
길이, 그리고 브레이싱에 사용되는 목재에 따라서 악기의 성향이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한 브레이싱의 연구는 아직도 계속되는 중입니다.